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코로나19 특별 방역 관리 주간에 들어갑니다. 또 경찰과 해경,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도 오늘 시작됐습니다. 어려움 중에 또 하나는 방역이나 백신 문제가 정치 쟁점화하고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불신과 불안감이 자꾸 번지는 겁니다. 당국의 공식 발표와 언론의 합리적인 검증 보도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에서 연기상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여성 배우로서도 64년 만에 쾌거입니다. 윤여정 씨는 경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운이 조금 더 좋았을 뿐이라며 감독과 다른 배우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주요 외신과 방송은 아카데미에서 또 하나의 역사가 기록됐다고 찬사를 보냈고 문재인 대통령도 윤 씨의 연기 인생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오스카 수상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백신 수급 논란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9,900만 명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다며 11월 집단 면역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 형편에 맞게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백신의 정치화를 경계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20, 30대 투자자들이 급증하자 정치권에서도 가상화폐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가상화폐 투자를 경계하고 있지만 2030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 내부에서는 투자자 보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확보된 백신은 집단 면역 형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 형편에 맞게 접종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백신의 정치화를 경계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주말 체결된 화이자 백신 2천만 명 분량의 추가 확보로 11월 집단 면역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계약이 확정된 9,900만 명 분량은 우리나라 인구의 2배에 달하고 이른바 부스터샷으로 불리는 3차 접종까지 가능한 규모라는 겁니다. 그동안 일각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백신 가뭄 등을 지적하며 국민께 과도한 불안감을 초래하기도 하였는 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달에 300만 명, 상반기 1,200만 명 접종에 이어 9월까지 국민의 70%인 3,600만 명의 1차 접종을 끝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예정대로라면 6월까지 모두 1,809만 회분이 순차 공급되고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8천만 회, 9천만 회 분량이 도입됩니다. 예방접종센터도 다음 달까지 14,000여 곳으로 늘려 일일 최대 150만 명 이상 접종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다는 방침입니다. 또 예방접종을 마친 국민은 좀 더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도록 출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달라며 과도한 백신 불안을 경계했습니다. 강대국의 백신 사재기 등 냉엄한 국제 정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게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여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제약사인 노바백스 최고 경영자와의 만남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백신 기술 이전을 비롯한 협력 확대와 신속한 인허가 신청 등 국내 도입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개인이 백신을 골라서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6월까지 1,200만 명 접종으로 고위험군의 면역력이 생긴다면 방역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 확보했지만 백신 선택권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물량 확보가 곧 도입을 의미하는 게 아닌 만큼 정부가 정한 우선순위대로 접종한다는 겁니다. 접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백신 선택권을 부여하기보다는 대상자별로 백신을 결정하는 체계를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파이자 백신을 3분기부터 일반 병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접종 속도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영하 75도에서 6개월까지 유효한 파이자 백신은 현재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맞을 수 있는데 완화된 보관 조건을 적용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영하 15도에서 25도 정도의 그 보관과 화이자 백신의 접종이 가능한 조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접종 체계를 좀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종률을 높여 오는 11월 국민 70%에 대한 2차 접종을 마쳐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6월까지 1,200만 명 1차 접종을 일정대로 끝내면 전면적인 방역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고령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의 면역력이 생기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7월쯤 각종 규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5인 이상 모임의 금지를 좀 더 완화한다든지 혹은 거리두기 체계에서 각종 규제 정책들을 조금 더 푸는 쪽으로 전체 사회에 대한 방역 조치를 일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해외에 나갔다 귀국한 접종 완료자의 격리 면제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는 국내에서 허가받은 백신을 맞았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집단 면역을 달성한 뒤 국내에 백신이 남는다고 해도 북한 등 다른 나라에 지원할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부터 만 30세 이상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과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사회 필수 인력들의 경우 6월부터 접종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일정을 앞당기며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팔을 걷어붙인 뒤 코로나19 백신을 맞습니다. 특수교사와 항공기 승무원 등에 이어 경찰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해서도 본격 접종이 시작된 겁니다. 경찰관이면은 당연히 또 해야 할 또 맞아야 될 또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맞았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를 19로 꼭 이겨낼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간부들과 함께 첫날 접종에 참여하며 경찰 가족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백신을 맞게 된 대상은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 17만 7천여 명,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 등까지 포함하면 모두 55만여 명에 달합니다. 애초 오는 6월이었던 일정이 이번 주로 앞당겨져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됐습니다. 빨리 해야지 혹시나 제가 감염돼서 환자분한테 전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맞았어요. 차례 오면 빨리 맞으시라고 해야죠. 다만 희귀혈전증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는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접종이 시작된 만성 신장질환 환자들은 백신 부작용을 다소 걱정했지만 접종 뒤 오히려 후련하다고 말했습니다. 안 맞아도 걱정이고 맞아도 걱정이고 이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히 좀 망설였어요. 맞고 나니까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하고. 오늘 하루 이곳 병원에서는 경찰 등 모두 50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사회 필수 인력과 보건 의료인에 대한 접종은 다음 달 8일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226만 명, 전체 인구의 4.4% 수준입니다. 정부는 또 오는 28일로 군장병 접종 일정을 앞당기는 등 오는 11월 집단 면역을 위해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줄면서 500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환자가 30%에 육박하며 확산세 저지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처럼 500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평일에 절반 수준에 그친 검사 건수의 영향이어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국내 발생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659.1명으로 그 직전 주보다 6.1% 증가하는 등 수주 동안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접촉 증가 또는 그 유행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누적된 그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현상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환자 비율이 지난해 4월 집계 이래 최고치인 29.6%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조용한 전파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감염 경로를 모르니 역학조사도 불가해
확산세 저지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이미 거리두기 2.5단계까지 훌쩍 넘어섰지만 정부는 현행 2단계에서 상향 조정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피해,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극단적 피해가 야기되는 대규모 봉쇄 조치를 피하면서 적절한 사회 관리 속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기는 등 각종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대응이라고 지적합니다.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빠르게 올리는 게 역설적으로 가장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확진자 수 증가를 수용 가능하면 용인하는 쪽으로 방향이 변하고 있고요. 이는 확진자 수 증가라는 측면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고민이 깊은 정부는 이번 주를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지정한 만큼 이번 주 확산 추이를 보고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오늘부터 경북에 있는 인구 10만 이하의 12개 군지역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역 경제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허성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인구 4만 2천여 명의 경북 청도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범 적용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또 영화관과 공연장 등 시설별 인원 제한도 풀리고 종교시설 수용 인원도 30%에서 50%로 완화됐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피해가 시작된 지역인 만큼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입니다. 청도가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게 풀리고 나서 저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꽃구경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어서 저희한테는 참 좋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 상황을 고려했다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각종 모임이 많을 것을 생각하면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청도가 대구와 부산 등 대도시와 가까운 데다 확진자가 늘어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간 경북 경산과는 행정 경계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을 통제하면 다른 쪽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이유는 많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좀 걱정하는 부분이 적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 유동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험 부담은 좀 더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 곳은 인구 10만 명 이하인 경북 지역 12개 군입니다. 청도와 성주 등 7개 군은 인원 제한이 완전히 풀렸고 영덕과 예천 등 5개 군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일주일 동안 시범 시행하면서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도 위중증 환자에 대한 이송체계를 보강하고 관광지에 대한 특별 방역 대책을 함께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가 곧 시중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15분 만에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결과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며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개월 조건부 허가를 낸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생산이 한창입니다. 다음 주부터 온라인과 약국 등에서 판매 예정인데 가격은 하나에 10,000원 초반대로 예상됩니다. 면봉을 코 속에 넣어 스스로 검체를 채취한 뒤 특수 용액에 섞어서 검사기에 올리면 15분 만에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줄이 2줄이면 양성, 1줄이면 음성입니다. 기강이기 때문에 이거 넣어주실 때 그냥 저희가 어느 정도 넣었다 싶을 정도까지만 넣어주시면 돼요. 코 안을 이렇게 쑥 밀고 들어갔다. 그리고 안에서 이렇게 한번 묻혀주시면 됩니다. 보통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해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하루 이상 걸리는 유전자 증폭 PCR 검사보다 자가검사 키트가 빠르고 간편한 건 장점이지만 상대적으로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에 반응하는 방식이라 바이러스 양이 적은 무증상자나 초기 환자는 걸러내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 바이러스 유전자를 증폭시켜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PCR 검사는 바이러스 양에 상관없이 정확도가 99%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자가검사 키트의 사용을 허가하면서도 PCR 검사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은 자가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확인검사를 받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버릴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양성 결과가 나온 키트는 선별진료소 등 검사기관에 가져가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판독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비닐에 밀봉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 추가 구매 계약 체결에 따라 우리는 총 1억 9,200만 회분,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9월 말까지는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하여 1차 접종을 완료하겠습니다. 11월 집단 면역도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화이자와 2천만 명분 백신을 추가로 계약한 사실을 다시 강조하면서 백신 부족 주장을 거듭 반박했습니다. 백신 상황 정재훈 가천대학교 교수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홍 총리 대행은 9,900만 명분을 이제 우리가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신 수급에 대해서 뭐 가뭄이다, 다 꼬여가고 있다 이런 불안감은 없어질까요? 네,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백신 수급 상황이 좋지 않고 영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화이자 추가 물량 계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손에 쥐어야지 안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계약을 효과가 보는 시점은 3분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얀센과 같은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저하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 면이 있고요. 또한 이제 3회차 접종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3회차 접종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 전 국민의 1회 접종 물량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데 3회차 접종은 본질적으로 mRNA 백신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비까지 감안을 하면 이제 국민에게 필요한 물량이 맞게 계약되었다 정도이고 아직 갈 길은 멀다고 봅니다. 네.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맞아야 될 국민 수를 한 3,600만 명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2천만 명분이 추가로 들어온다니까 백신 가뭄 얘기는 들어가나 보다 하지만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백신을 알아봐야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화이자 백신을 많이 갖고 올 수 있었을까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화이자사 자체의 백신 생산 능력이 증가하고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요. 백신 확보라는 게 정부의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외부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외부 요인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거나 약속된 분량이 추가로 저 정도 쌓여간다고 한다면 이제는 뭔가 좀 백신 접종의 속도를 막 내도 되겠습니까? 네, 접종 속도나 집단 면역 달성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백신 물량만 충분히 제때 확보가 된다면 접종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 최대 50만 도즈까지는 접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시간에 필요한 물량이 도착만 한다면 소화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네. 그동안 왜 백신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가 좀 기억나는 것들을 더듬어 보면 뭐 원료가 부족해서 공장에 불이 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약속한 대로 이런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 계속 적기에 우리한테 공급이 될 가능성 아니면 차질이 빚을 가능성 어느 정도일까요? 네,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화이자 백신은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고요. 3회차 접종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접종 대상 확대, 임산부 접종처럼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안심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나 노바백스 같은 백신의 다양성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노바백스 백신이 아직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보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 총리 대행은 9월 말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은 완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수준이면 이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 무엇보다 현재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3분기보다는 2분기의 상황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1차적인 접종 목표는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완료인데요. 코로나19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접종을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2분기의 접종에 대해서는 지금 mRNA 백신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고 있고 바이러스 전달체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3분기의 백신 접종 수용성은 좋아질 수 있지만 당장 2분기 접종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벌써 현장에서 백신 접종 수용성이 떨어지는 게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수급의 변화가 없고 우리가 빠른 1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분기 접종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요. 3분기 이후에는 선택권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옵션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에 집중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역량이 좀 더 투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걸 보면 백신을 왜 못 구해 오느냐고 했다가 구했다고 하면은 도착이 왜 이렇게 늦냐고 또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했다고 또 발표를 하면은 도대체 우리 손에 들어오는 날짜가 언제인지 아마 시간과 장소를 대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마 대통령도 너무 백신을 가지고 그렇게 정치 쟁점을 하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는 백신이 필요 이상으로 또는 합리적인 어떤 판단 이상으로 정치 쟁점화돼서 과도한 불신이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정치와 과학, 방역과 백신을 분리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백신과 방역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우리 사회 경제에 너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예. 백신 자체에 대한 근거 없는 정보나 과도한 우려, 경쟁적인 속보는 정치적으로 흐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과학적인 사안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해야 하고요. 그러나 백신 확보에 있어서는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전한 비판은 정책적인 판단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과도한 비판이나 가짜 정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국민적인 기대가 크고 모든 분들이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도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국민들에게 3차 접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백신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라고 보입니다. 백신 기술 이전 등 제약업체와의 어떤 협력의 확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정부가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네, 저는 지금 코로나19에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국산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네. 백신 생산 국가와 기술이 있는 국가가 얼마나 빠르게 접종하는지를 보면 백신 기술은 결국 국가 안보와도 직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산 백신을 위한 노력이 지속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기술 확보가 어렵더라도 위탁 생산이나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코로나19라는 단기간만 보지 말고 조금 길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도 또 감염병 범유행은 언젠가 올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천대 정재훈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10여 명의 명단을 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됐는데요. 이 지검장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소집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국민청거를 통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명단과 심사자료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전달됐습니다. 오는 29일 총장 추천위 회의를 앞두고 추천위원들이 사실상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추천위원들은 심사 자료를 살펴본 뒤 29일 회의에서 3명 이상을 선택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박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법무부가 추천위원회에 전달한 사람 중 1명이 차기 검찰수장으로 최종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법무부는 국민천거기간에 추천된 인사 모두를 심사 대상에 포함했는데 10여 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구본선 광주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과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오인서 수원고검장에 이어 한동훈 검사장과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되는 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성윤 지검장이 추천위가 선정하는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릴지입니다. 변수는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시기로 대검찰청은 위원 선정과 날짜 조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선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박범계 장관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차기 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의 상관성을 언급해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유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이 지적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아주 유념하겠습니다. 이번 주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시기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의 최종 윤곽이 모두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새 총장의 임기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보수 언론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과 다르게 양눈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에서 김어준 씨의 편향성을 문제 삼지만 김 씨가 훨씬 공정하다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외눈 표현을 두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명백한 장애 비하라며 수정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적절한 지적이라며 장 의원을 거들었는데요. 논란이 이어지자 추 전 장관은 왜곡이라며 국어 사전을 동원해 반박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접두사 외에 대해 혼자인 뿐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이라는 뜻도 있다면서 따라서 외눈은 시각장애인들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방이 이어지자 장 의원의 소속 정당인 정의당의 과거 표현도 소환됐습니다. 정의당 대표를 지냈던 심상정 의원, 지난 2019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준 법원에 대해 재판부가 외눈박이식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지난 2016년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우리 군 당국을 눈뜬 장님이라고 표현했다가 장애인 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비판한 2015년 당시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의 논평에도 외눈박이 편향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던 차별적인 표현을 순화하자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달을 가리키는데 정작 중요한 본질은 외면하고 손가락만 비난하는 정치권의 행태가 아쉽다는 주장도 작지 않은데요. 여기에 입맛에 따라 일부 표현만을 선별적으로 문제 삼는 언론의 보도 행태가 진짜 문제라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주요 재건축 지역 아파트값이 계속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과열 분위기가 자칫 인근 지역 가격까지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압구정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 달 전 64억 원에 실거래된 전용 196제곱미터의 최근 호가는 6억 원이나 뛰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을 타고 가격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많이 반영됐습니다. 여기 이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 이제 정부에서 워낙 규제를 세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완화, 뭐 구체적으로는 당연히 뭐 여기 재건축 쪽은 층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완화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 서울시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지난 21일 압구정과 여의도, 성수, 목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뒤 호가 상승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의 최근 가격은 앞선 실거래가보다 1억에서 최대 6억 원까지 오른 곳도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해
사실상 갭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규제 완화 기대감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기대감은 결국 단기 가격 상승을 불러오지만 공급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면서 반짝 과열에 그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규제 완화는 그 당해 지역에 있어서는 개발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으로 공급 물량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시그널이 가게 된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도 좀 안정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고, 문제는 주요 급등 지역 호재가 인근 지역 과열을 부추기는 풍선 효과를 낳을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로 비판받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의 등록을 독려했습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와 취득세 감면,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으로 유인책을 썼습니다. 전월세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게 가장 큰 명분이었습니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여러 매물을 틀어주면서 결국 집값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준 혜택을 다주택자들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 사례로 거론되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공시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까지 커진 상황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부동산 특위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선거 참패 이후 고개를 들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일단 봉합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당분간 세금 관련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 금융대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에서는 여전히 세제 관련 논의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도 여전합니다. 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 안에서는 세제 완화 주장과 반대 목소리가 뒤섞여 나오더니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분위기입니다. 집권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안정세를 보이다 선거 이후 분위기가 달라진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잘못된 메시지를 던질 우려가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정치권이 젊은 민심을 잡으려고 나서면서 2030 투자자가 많은 가상화폐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여야는 가상화폐를 공략 지점으로 잡고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발언 이후 가상화폐 투자자 10명 가운데 6명 정도인 2030 투자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언 다음 날 올라온 은성수 위원장 자진 사퇴 촉구 국민청원은 나흘 만에 1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은 위원장의 발언 취지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아마 금융위원장님은 그런 정도로 한 번 정도 이 과열된 걸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하셨던 판단인 것 같고. 다만 현 정부 초기 가상화폐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으로 곤혹스러웠던 만큼 이번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다릅니다. 4월 재보궐선거에서 심각한 이탈 현상이 나타난 20, 30대 청년들을 다시 끌어안으려는 민주당은 청년의 마음부터 헤아리자는 입장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할 일은 하지 않고 국민을 가르치려는 전형적인 관료적 태도이자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낡은 인식이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선인 우영한 비대위원도 지도부 회의에서 청년들이 왜 가상화폐에 뛰어드는지부터 집권 여당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불안, 집값 상승, 소득 대비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위험한 가능성에 기대게 만든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한 만큼 민주당 지도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은 정부 여당 비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호정책은 고사하고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입장부터 정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도 없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앞뒤 맞지 않는 논리에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 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소 폐쇄나 과세하겠다는 엄포를 놓을 게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의힘부터 당내 TF 설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상화폐에 집중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2030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자체의 불안정성에 대한 고민 없이 2030 표심 공략을 위한 방안으로만 생각한다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주말에 소란스러웠던 뉴스. 문정부 들어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를 마구 떠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왜 떠나는지 그 사연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1267명이 해외로 이주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2510명이 해외로 이주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서 그렇지 코로나19 끝나면 엄청나게들 나가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왜들 이 나라를 그렇게 떠나는지 그 이유를 아무리 살펴봐도 설명이 전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동은 2019년에 벌어진 오보 소동의 되풀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속세 폭탄이 무서워서 부자들이 떠난다. 2019년 5월 19일 기사입니다. 그런데 21일 이틀 뒤에 거기에 대해서 팩트체크가 나옵니다. 상속세를 피하려고 해외로 이주한다고 오히려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줄었다라는 팩트체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오보임이 확인됐는데 언론들이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다음 7월 달입니다. 7월 7일과 7월 8일입니다.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이후에 최다다라고 했는데 팩트체크 전문 뉴스톱에서 도대체 2달 전에 오보로 판정 났는데 그걸 또 뺏겨서 쓰냐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최근 이민자는 도대체 왜 숫자상으로 자꾸 늘어나는가? 그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해외 이주자. 외국에 본래 나가 있던 사람 중에서 영주권을 얻는 사람들은 해외 이주자가 아니라 본래는 현지 이주자라고 부릅니다. 현지 이주자. 근데 이 현지 이주자는 거주 여권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의 연금, 보험, 세금 등을 처리하려면 거주 여권을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7년 12월에 거주 여권 제도가 폐지돼 버립니다. 그래서 현지 이주자들은 해외 이주자로 신고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확인서를 가지고 세금 등을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바뀐 걸 분류상 기타 이주자로 분류를 합니다. 기타 이주자 숫자를 한번 보시죠. 기타 이주자는 2017년 79명에서 2017년 12월에 법이 바뀌면서 2018년에 1,461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중에서 66명은 한국에 있다 외국으로 나간 사람이고 1,400명은 본래 계속 외국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신고 제도가 바뀌면서 숫자가 확 갑자기 달라지는 겁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 오보를 인용했다가 크게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 오보가 반복되는 걸까요? 물론 정치적인 이유에서라고 생각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침이 뚝 떼는 데도 있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배우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소식 전해드렸는데 2813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진심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배우로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9330님,
코로나로 지친 와중에 윤여정 씨의 오스카 수상 소식이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6365님도 지난해 기생충 수상에 이어서 큰 경사입니다. 여우 조연상 받은 윤여정 씨 축하합니다.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2071님, 백신 확보 국가 간 이해가 너무 복잡해 보이네요. 방역 수칙 지키며 차분히 접종 차례 기다립시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배우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 수상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고의 순간인지 모르겠다, 아카데미가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윤여정 씨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발언이 오히려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있는 힘껏 자신의 길을 달려온, 또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만이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이자 여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멋집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